또 하나의 이제 헌재가 추가 변론을 잡아야 할 사유가 또 하나 늘었다 이렇게 보고요. 헌재가 추가 변론을 잡아야 한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이제 홍장원 차장의 메모 있지 않습니까? 메모가 처음부터 조작됐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혹의 근원은 박선원 이제 의원이죠.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그 메모의 필체가 똑같다는 사설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가 공식적으로 필체 감정 조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곽종근 사령관의 그동안 진술이 처음부터 민주당에 의해서 민주당이 어떤 목적한 내란 혐의에 맞춰서 짜집게 된 진술일 수 있겠다. 허위 진술일 수 있겠다는 정황이 또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와 20년 지기 친구라고 합니다. 20년 지기 친구한테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나가기 하루 전날 통화를 한 거예요. 그 심경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나보고 살려면 블라블라 하면서 양심선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한테 그 말 듣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현재 마지막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땡땡이라고 표기되긴 했는데 그거 그렇죠.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단어 돈이 거의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살려면 선언해라. 그리고 내란죄 엮겠다. 그리고 돈이 없는 상황이다. 이게 세 개가 엮이니까 이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병주 의원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불러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시나리오를 맞춰주면 본인이 좀 구제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궁핍한 상황, 궁박한 상황, 상황이죠. 궁박한 상황. 이 상황이 트랩에 갇혀버려 가지고 허위 진술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 내용 녹취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하라는데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지금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아들내미 딸내미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그것도 걱정이다 하면서 막 울었다고 해요. 요 정도의 그 녹취 파일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정리해서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을 한다면 이 증거 채택을 위해서 당연히 변론이 재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3심제 일반 재판에서는 변론 재개를 안 하고 아니 항소심 가서 다투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증거를 안 받아들일 테니 항소심 가서 다시 다투세요 할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걸 변론 재개를 열지 않으면 이 녹취 파일이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재판을 선고 안 했는데 그 전에 밝혀졌으면 종결한 거를 당연히 재개할 수가 있고요. 이게 하다못해 아까 3심제 재판에서 대법원 선고가 나온 재판이면 그 재판이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예요. 그렇게라도 가능하죠. 증인이 나왔는데 증인이 오염됐었다. 재심 청구하겠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재심 청구에 또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단심으로 끝내야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변론 재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거 변론 재개 안 하면 헌법재판관들 8명은 정말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게 되는 거 이거 어떤 식으로든 어떤 결론이 나도 국가적으로 국민들 사이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고 그 반발심도 굉장히 엄청날 거란 말입니다.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클 건데 이거를 단심제로 하는 재판에서 이걸 변론 재개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또 그 파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헌법재판관님들도 한 명의 사람이잖아요. 재판관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뭐 고등학교 동창, 뭐 대학교 동창 만나고 또 주변 법조계 사람들 계속 만날 텐데 아마 남은 여생이 몇십 년은 될 텐데 만나는 내내 여기에 대해서 변론 제기 안 하면 아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사재판 1심 같은 경우는 2심이 있으니까 2심 가서 얘기하세요. 그렇죠. 뭐 정말 판사가 귀찮으면 그렇게라도 하는데. 그리고 대법원은 특이하게 3심제는 증거를 제출 안 하는 법률심 재판이에요. 어차피 증거는 항소심까지밖에 제출을 못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있는데 헌법재판관들 정말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자녀분께서 법 공부를 하다가 우리 아빠 엄마가 잘못했네 이때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정말로 왜냐면 법조계에서는 이제 자녀분들도 법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보니 이거 엄마, 아빠 이거 변론 제기 왜 안 했어 그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손자 손녀가 공부를 하다가도 나중에 이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근데 이거 거거든요. 헌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이거 아마 행백훈이? 평의를 지금 두 차례 한다 두 차례. 열린다 그랬잖아요. 네. 이 평의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하.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소송지휘권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장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문영배 재판관 스타일상 그냥 네.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나마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진숙 때 인용파와 기각파가 있어요. 네. 그 탄핵에 대해서 지금 인용하자는 인용파가 이 문영배 재판관 필두로 해서 4분이고 또 기각파가 또 4분이신데 기각파의 분들이 사법연수원 기수가 훨씬 높습니다. 아하. 훨씬 높고 기각파의 분들의 그 법조 이력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아, 엘리트적으로. 엘리트. 예.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이세요. 민변 아닙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김은배 소장 대행보다 훨씬 높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각파와 인용파가 평의를 거쳤을 때 이게 아마 아무리 내가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이 자기보다 선배 기수 또 법조계 존경을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분들의 이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할 거예요. 뭐 좋게 넘어가시죠. 이런 얘기 절대 안 통할 겁니다. 저희가 네. 이거 진행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 사건 진짜 큰 거거든요.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가 또 있는데 네. 그러면 양심선언이나 내란죄 같은 걸 언급을 했는데 그 네. 녹취에서 그러면 이 곽종근한테 이렇게 언급을 한 사람에 대해서 네. 그 썸바디에 대해서 강요죄나 위증교사 네. 이런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일단은 형법 283조 협박죄도 가능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아, 왜냐면 협박죄? 너를 내란죄로 엮을 거야. 이거는 예. 해악의 고지입니다. 아, 해악의 고지. 또 324조 강요죄가 가능합니다. 강요죄? 예,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 협박을 사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까 강요죄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진술 과정에서 너 몇 월 며칠 날 증인으로 나간다며 이렇게 진술해 이렇게 증언해 라고 하면 이거는 위증교사죄도 충분히 가능해 보일 거고요. 저는 정말 이게 좀 우려되는 게 네. 지금 변론적이 안 되고 이렇게 끝났어요. 예. 형사재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재판에서 이 곽종근 사령관이 거기 가서는 또 말을 뒤집을까봐 아. 그때 내가 협박당했습니다. 야. 그때 내가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관계가 인정됐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은 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 변론제기를 충분히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건 180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의하면 180일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 다음 조항이 뭐가 돼 있냐면 어떠한 거리 등의 상태로 인해서 헌법재판관들이 7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180일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아하. 그럼 원래 탄핵 소추가 진행됐던 작년 12월 중순 이후는 6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2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8명이에요. 예. 1월 1일부터 180일 스타트예요. 아. 그 다음에 평의를 거치고 뭐해서 변론 제기를 했는데 4월 18일에 2명이 관두게 되죠? 2명이 관두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180일 산입이 또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거 헌법재판 충분히 우리가 8월달, 9월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 이 국가의 중차대한 사건을 일단은 한덕수 총리 돌려놓고 아하. 좀 안정적인 상태로 가면서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의견이고 법조계도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이따 이제 한덕수 총리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다뤄보긴 할 건데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되면 국가가 상당히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또 미국과의 관계 등 그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뭐 날짜를 14일이라는 18일이라는 그럼 날짜를 지금 날짜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날짜를 픽스하려고 그 재판을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변호사님 그 손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예전에 네. 1더하기1은 귀요미 그 생각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예,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은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금 그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네. 그 녹취에 관련돼서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 반박한 보도가 나왔는데 네. 거기서 뭐라냐면 그 고등학교 친구가 한 얘기다라고 고등학교 동창이 한 거다. 동창이 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뒤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고등학교 동창이 친구인 군인 장군에게 내란죄 엮어버리겠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위로 이제 거짓말을 처음에 하고 나니까 이게 예. 해명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점점 해명을 하면 할수록 고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관련된 기사를 어제 좀 찾아보니까 이준우 네네. 대변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예.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방송에도 인용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해명하게 되면 반드시 고익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변호사 문제가 나오는데 네. 변호사 결국 그 민주당에서 붙여주긴 합니다. 네. 근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이 사람이 나중에 구속되기 직전에 곽종근 사람이 구속되기 직전에 전부 다 3명이 전부 다 사임을 해버려요. 3명이 사임해버렸고 또 부승찬 의원이 직접 데려온 변호사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제주 간첩단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제가 보기엔 무슨 의미냐면 원래 변호인 접견하지 않습니까? 변호인 하시니까 잘 알 건데 원래는 딱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진실을 얘기하세요. 난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 사건 별로 맞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정보를 다 빠는 거예요. 네. 정보를 다 빨아가지고 곽종근 사령관의 심정이라든가 그때 얘기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정작 사건을 안 맞고 튀는 거예요. 아하. 그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제주도 사건을 맡았었다. 그러면요 내란 혐의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도 사실은 굉장히 남들 다 꺼려하는 사건인데 거기서 본인도 맡아야 되죠. 사건 파악 다 해놓고 그렇죠. 나중에 빠져버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한테 본인이 이제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야 너 왜 그런 사건의 변론을 맡아?라고 또 말은 듣기 싫은 거야. 아니 근데 사실 이 그러니까는 변호사 되게 유명한 변호사예요. 되게 이와 관련된 유명하죠. 사건에 다 수임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간첩단 사건 같은 거 다 수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렇죠.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을 올렸다. 이런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변론 맡겠다고 하고 안 맡았다. 맡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차례 만났는데 안 맡았다. 네. 이거는 저는 충분히 의도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분에 대한 이제 곽종근 사례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곽종근 사례에 대한 어떤 불리한 것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만 쭉 빨아가지고 빨고 그냥 빠지는 그런 이제 만남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추측이 가능할 것 그 같습니다. 민변 소속의 그 A 변호사라고까지만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네. 이 A 변호사가 제주 간첩단 사건 연루자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국정원 규탄 성명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인물이다. 근데 이 사람을 부승찬 의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소개를 해줬다. 근데 그 부승찬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국방위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대변인도 맡았었죠. 예,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뭐 곽종근 사령관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군인들과 관련된 그런 이슈에도 좀 개입하는 그런 의혹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선원 의원이나 그다음에 뭐 김병주 의원들과 더불어서 뭐 개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연루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호사 문제, 그러니까 이 본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변호사 비용이 없다고 호소를 한 통화예요. 그 내용이. 네. 이 사건이 크니까 이거 억대 단위 수임료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는데 그 약점을 민주당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마치 말을 아마 모호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소개시켜주고 변호사 비용도 약간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해서 처음에 변호사 접견할수록 접근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전부 다 나중에 구속되기 직전에 전부 다 사임을 해버리거나 또는 한 번 만나고 사건을 맞지 않고 가버리니까 굉장히 곽종근 사령관이 충격을 받고 배신감도 많이 느꼈을 거라. 그 아마 이제 이 군인 입장에서 그 세상을 잘 몰랐고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제 경험에서 비춰볼 때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 믿어야 됩니다. 자신만 믿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용하려는 사람들 뭐 등에 칼 꽂는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했고 말 바꾸는 사람들 세상에 이런 사람 천재예요. 근데 군인의 모습으로 보긴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 저는 이제 약간 민주당 의원이 이 중차대한 이 사건에서 계엄 전국에서 관련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다는 게 굉장히 좀 다소 좀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네. 또 이분이 지금 고등학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요즘 고등학교 핑계 함부로 대면 안 돼요. 요즘에 2030 네티즌 분들이 누구 고등학교 관련됐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졸업 앨범 다 뒤집니다. 그 고등학교 카페를 다 뒤져가지고 야, 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말할 정도의 동문이 누구야?라고 다 찾아내고 특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맞게 사실에 맞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더 오히려 정의에 가까워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얼마나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한테 회유를 많이 당했냐면요. 곽종근 사령관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이진우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야 너도 김병주 의원 유튜브 나가봐라고 말을 했을 정도라고 해요. 참. 참. 진짜 곽종근 사령관이 그 지인과 통화한 네네. 다음에
여단장에서 울면서 전화를 하고 예. 간부들과 장시간 뭐 대책을 논의했는데 여기서 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도 또 얘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방금 그 말씀 드린 건데 지금 그때 통화했던 사람이 자기 상사도 아니에요. 부하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하 직원이 다시 또 그 밑에 있는 중위 원사 주임원사는 뭐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령관이 있으면 여단장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임원사는 이제 부사관이고. 그렇죠. 예. 부사관인데 주임원사가 이제 계급은 낮지만 아주 존경을 받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짬이 많은 짬이 많은 예. 사람이죠. 이제 주임원사를 통해 가지고 전화해서 빨리 관사에 가봐라. 그때 그 시간 새벽 1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원사하고 방첩 부대장이 같이 가서 3명이서 1시간 넘게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김병지 의원 유튜브 출연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주변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면서 만류를 했다 그러는데 본인이 아주 확고하게 유튜브에 출연하겠다라고 해서 전부 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제 상황도 지금 밝혀졌었고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유튜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나가라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도 연락을 곽정근 사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안 나갔죠. 왜냐면 딱 아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덫에 걸릴 수 있다. 트랩에 걸리고 단물만 빨리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는데 곽종근 사령관은 거기 덫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너도 출연을 해봐. 너도 출연해봐. 거기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안타깝네요. 진짜 이걸 이렇게 세상을 모르는. 아니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검찰 조사 받거나 뭐 조사 받으면 되는 건데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말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 유튜브로 얘기하고 민주당 의원이 커넥트 해준 그런 변호사와 접촉을 하고 이거 어떻게 봐도 근데 이거 순수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 곽종근 사령관이나 뭐 김현태 단장이나 이 관련 고위직에 있는 군 간부들께서 정신력을 무장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게 내란죄인가 아닌가, 내가 내란죄라고 가담을 했냐 안 했냐, 내가 내란죄라는 인식을 갖고 그 명령을 수행한 것인가 아니냐, 이러한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진술을 하고 그 얘기를 변호인에게 하면 변호인들이 대다수의 변호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내란죄의 구속용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어떠한 뭐 법률적인 관계도 그렇고 실체적 사실관계도 그렇고 뭐 유혈 사태도 하나도 난 게 아니고 뭐 국민들을 체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 국회에서 해산을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예. 이러한 종합적인 사태로 봤을 때 이 내란죄라는 거는 결국 홍장원의 메모 때문에 3, 4일 있다가 민주당과 쿵짝쿵을 해서 시작된 게 아니냐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바라보고 본인에 대해서 나는 군인으로서 바른 말만 하겠다 이러한 정신으로 가셔야지 이거 뭐 주변에 흔들리고 어디 유튜브 출연하고 뭐 부하랑 통화하면서 울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당당하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어요. 당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까지 이미 많이 무너지셨나요? 이미 뭐 많이 이거 어떻게 답이 안 나온다. 곽종근 사령관이 또 했던 말 중에 예. 여인협 방첩 사령관 얘기가 있어요. 여인협 방첩 사령관이 자기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우리 입을 맞추자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주변에 토로를 하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거짓말을 했던 게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거짓말한 것을 자기 아까 말한 이제 저는 네.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 얘기했을 정도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 했겠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제 군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려 들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굉장히 오염된 진술인 거고 거기서 시작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헌재가 반드시 신빙성을 따져가지고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 이거를 증거로 채택할지 말지를 반드시 다시 판단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언론에 아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특히 네. 녹취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지금 홍장원의 시간에서 곽종근의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홍장원의 시간과 지금과 곽종근의 시간은 다른 게 홍장원의 시간에는 변론 종결 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다투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변론 종결이 됐잖아요. 만약에 언론의 이제 습성이 한 100을 확보했으면 한 10씩 까지 않습니까? 네. 언론에서 만약에 100을 확보를 했으면 지금 한 80 까야 돼요. 80. 80, 왜냐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요거 한두 개 해가지고 변론 재개 안 해? 또 더 해볼까? 변론 재개 안 해? 더 해볼까? 이렇게 갈 지금 시간이 없어요. 변론 재개를 결정하려면 적어도 오늘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와다다다다다 나와야지 화요일쯤에 변론 재개가 결정될까 말까 하니까 이 녹취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언론인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론뿐만 아니라 그 친구란 분들 이제 지인들 그치. 그분들이 좀 예. 공개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 그때 전날 그 유튜브 나가기 전에 통화를 했었고 유튜브 네. 나가고 나서 또 통화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만났더니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었고 나한테 이런 거 시키더라 아하. 라고 하면서 토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녹취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고등학교 친구라든가 주변 지인들이 좀 용기를 내 가지고 곽종근 사령관의 유튜브 출연 이후의 심정 그 녹취 파일을 좀 공개해주면 정말 좋겠다. 혹시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정말 곽종근 사령관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의에 접근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게 곽종근 사령관을 도와주는 거지. 자 만약에 그래서 지금 어떠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전국이 뒤집히고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에서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박정훈 사령관 뭐 무죄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괜히 풀어줬다가 괜히 또 다른 말하고 돌아다닐까봐 더 가둬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을 위해서라도 곽종근 사령관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시고 그 제보는 지금 이동재 뉴스 캐비넷에 여기 바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파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말에라도 바로 방송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방송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른 친구들에게 또 다시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 유튜브 그렇죠. 나간 이후에 네, 그때 네. 사실은 그 요원인데 의원이라 하라고 했어. 뭐 이런 내용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어떤 내용이나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면 만에 좀 제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곽종건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그 지인에게 전화할 때 전화도 딸 전화를 썼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좀 심약한 사람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리스트까지 되는지 참 좀 그러니까 특전사. 예, 특전사. 특전 사령관인데 눈물은 좀 많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감정의 어떤 그 수치란 게 좀 있으니까 저도 사실 눈물 좀 흘리는 편이거든요. 드라마 보고도 좀 잘 울어요. 호르몬이 요즘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어떤 궁박한 상황에서 딸 전화까지 빌려가지고 했었는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참 악용을 한 이제 이런 거는 정말로 나중에 그래서 나는 이 만약에 헌재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변론 제기하지 않습니까? 김병주 의원, 박선호 의원, 부순천 의원까지 불러야 돼요. 같이 불러요. 불러가서 네. 말을 대지를 시켜가지고요 어느 게 진실인가를 밝히면서 여기서는 무조건 신빙성을 따지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러면은 짧게 한번 소결론 내고 가겠습니다. 일단 대변인님이나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변론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거 증거로 다시 받아줘야 된다.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더 제보할 게 있으면은 좀 제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분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러면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 얘기인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 헌법계 대가 허영 교수님,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 교수님 이분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냥 헌법의 아버지죠. 그냥 한국 헌법의 사실상의 그냥 헌법 헌법 교재 그냥 아버지라고 할까? 그런 분이죠. 다 이분 교재로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관들이 뭐 전공을 그러니까 헌법, 뭐 형법, 민법 다양한 법이 있는데 6대 법서가 있는데 전공을 헌법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뭐 민사재판도 하고 형사재판도 하고 가사재판도 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임명되셔가지고 헌법재판을 다시 하게 되는 분들인데 그럼 어떡하냐? 다시 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책을 볼 때 이 허영 교수님의 책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헌법계에 지대한 영향,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분인데 이 허영 교수님께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계속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기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11페이지에 걸쳐서 사기 탄핵이다라고 하면서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을 했는데 일단 변론 준비 단계에서 형법 부분은 다루지 않겠다고 그렇게 철회를 한 바 있는데 이런 그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으로 나눠서 구성을 했다가 철회한 부분, 그러니까 그 내란죄 철회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재법 32조를 위반했다.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이 부분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문영배 소장 대행에 나는 우리법 연구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 등 과거 발언 역시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허영 교수님 외에도 저희 방송에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었던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님, 이분도 이제 의견서를 내셨어요. 이인호 교수님께서 35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 저희가 짧게 좀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 계엄 선포 전부터. 그런데 실체가 없는 내란죄 선동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수사기관들과 일부 법원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불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고 해서 청구인 국회 측, 국회 측에 미치는 현실적 피해는 거의 없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어서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상황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거니까 국가적인 혼란도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의회 독재의 완성, 국론의 분열과 혼란, 국가 신인도 추락, 국민 경제의 불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빠져들 것이다.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절차 과정에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코트 위에서 뭐 축구 경기든 농구 경기든 법적인 코트니까 코트 위에서 일어난 과정에서 심판의 어떠한 경기 진행력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또 이인호 교수님께서는 일련의 정치 사항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중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너 심판의 경기 진행력이 아니라 조명이 문제고 뭐 바닥이 문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중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심판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문제를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런 것인데 이게 정말 이분들이 그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본인의 이름을 간판에 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학자가 되겠다. 우리 가족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헌법재판소에 무려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신 거예요. 11페이지, 25페이지에 맞게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에 이 의견서를 올려놓고 하나하나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 결정문에 녹여 있어야 돼요. 본인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댓글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픈 게 허영 100명이 있어도 행배 1명을 못 당한다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좀 가슴이 아프네요. 참 망망대해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못 찾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북극성을 찾아야 되고요. 등대를 봐야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등불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허영 교수라든가 한 분야 그냥 대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뭐 하나 성과를 냈다 게 아니라 이게 수십 년간 쌓여야 돼서 모든 업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이 허영 교수 같은 사람이고 이인호 법대 교수 같은 사람인데 이분들의 어떤 고원 충원을 잘 그냥 이게 제출된 그 서류를 저는 보기를 할 거라고 봐요. 보기를 할 건데 그거를 좀 꼼꼼히 봐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자신이 없으면은 인정을 좀 하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반박을 심판 결정문 낼 때 반박을 넣지 못할 거면 인정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한덕수 총리 관련 내용도 알아볼게요.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이것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심판 이거 접수된 게 12월 27일이었는데요. 벌써 3월하고도 훌쩍 지났습니다. 3월 7일이죠. 네, 3월 7일이에요 벌써 이거. 그런데도 아직도 세월아 내월아인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지금 정치하는 거냐라고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망원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12월 지금 27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청구 심판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망원혁 재판관님은 1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1월 중순에 접수했는데 그 순서를 먼저 앞당겨가지고 변론 종결하고 결론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걸 왜 늦춰야 되죠?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재판관들이 임명받은 2명이 있습니다. 이제 최상목 대대행이죠. 최상목 대대행에 의해서 임명받은 재판관들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는 거를 지금 분위기는요, 제가 듣기로는 한덕수 총리가 기각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게 우세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돌던 얘기로 법조계에서 돌던 얘기입니다. 확인은 되지 않은 건데 뭐 5대3으로 기각이다 아니면 7대1로 기각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죠. 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이미 최상목 대행위에서 대대행위에서 지명된 2명의 재판관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이 문제 그리고 돌아왔을 경우 왜
빨리 판단을 안 해줬느냐 이 또 비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 여론 의식되겠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재판 이제 결론을 늦추려고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좌파 성향 재판관들이 혹시나 이 선고를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사건에 대해서 기각을 좀 미루기 위해서 뭐 요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보도 자료까지 다 써놨는데 그 결국 보도 자료를 발송을 안 하고 다시 논의에 들어갔다. 예. 몇몇 재판관들이 우겨서 다시 논의에 들어갔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마흔역에 대한 미임명에 대한 불만 내지 압박. 예. 뭐 본인들이 불만이 가질 수도 있고 감정적 조치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압박을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동시 선고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 또 재판관들이 있었다. 아하. 그러면서 동시 선고를 하되 두 개의 의견 모두 만장일치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도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뭐 얘기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고유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거를 헌법연구관들이 모아가지고 그냥 몇 대 몇을 내리면 되는 것인데 야 우리 이거는 이렇게 가고 저거는 저렇게 가자 이렇게 만장일치로만 가자 이렇게 그 정치를 할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네. 이거는 헌재가 스스로 정치화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인정하고 것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것이죠. 들어요. 정치화의 문제는 예. 뭐냐면 그 이 판결 이후에 나올 후폭풍 정치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말씀하세요. 아니 사건이라는 게 건 바이 건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같이 하나를 해야겠다, 한 번에 발표를 해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사실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변론 딱 한 번 했어요. 변론 네, 딱 한 번 하고 바로 종결했던 그런 수준이었어요. 네. 한 번 변론 열고 종결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재판이다라는 건데, 근데 국회가 이거를 수사 기록을 달라고 헌재에 또 요청을 해요. 검찰 수사 기록을 달라고 헌재에 요청을 하고 헌재가 이거는 재판이 다 끝났는데도 그 이후에도 알아서 받아다 줄게 하고 이걸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였는데 이거 검찰에서 아니 이거 못 주겠다, 수사 중인데 이거 어떻게 주냐 해서 네. 못 주겠다 그래갖고 지금 이게 금방 그러면 이제 한덕수 관련된 이 사건이 금방 좀 선고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가 그때 국회 측 변호인들이 변론 종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4일날 다시 문서송부 촉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이게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돌아와갖고 기각이 돼버리면은 네. 국민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까봐 그래서 늦추려는 거 아니냐? 네, 시간 끌기 위해서. 예. 또 근데 이거를 또 받아준 헌법재판소도 아하. 이해가 안 되고. 그나마 검찰이 여기서 예. 지금 기록 못 줘. 예. 지금 헌법재판소법 38조에서도 너네는 형사재판 기록 송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 못 주고 수사 중이니까 못 준다. 여기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 보도가 헌법연구관들이 네. 그러면 속도를 내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하. 보통은 어떠냐? 보통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단번에 그 종결하는 재판들이 많이 있어요. 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음주운전자든 뭐 어떠한 사람이든 네. 저는 다 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네.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혹은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다툴 여지가 없다, 증거가 명확하구나, 혹은 판사님들이 판단해 이거는 각하나 기각이 명확하구나, 네. 소송 요건을 흠결이 있구나 라는 경우에는 별 묻지도 않고 종결한 다음에 선고 언제 하냐? 1주나 2주 뒤에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한덕수 재판에 대해서도 첫 재판에 종결할 거라고는 제가 누누이 말을 하고 다녔고, 그렇죠. 이거는 뭐 예. 더 이상 살펴볼 재판도 아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줄 알았는데 지금 선고 기일조차 알리지 않아서 예.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예. 또 하나, 제가 변호사님은 재판을 많이 해보셨고 그 다음에 네네. 저는 재판을 많이 받아본 사람 입장으로서 이 심리 자료라는 게 원래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고 뭐 요청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재판이 이미 다 끝났는데, 변론 길이 다 끝났는데, 한덕수 재판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국회 측에서 헌재를 통해서 검찰 측에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게 다 끝났는데도 재판 요청하는 거, 그러니까 재판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거,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에 요청하는 거 이거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예. 못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납작 일. 불입이에요, 그냥. 예. 변론이 종결됐다는 거는 예. 자, 기록을 끈으로 묶습니다. 끈으로 묶어서 꽁꽁 이 묶어, 기록 위에는 아무것도 첨가가 되면 안 돼. 예. 이 상태에서 선고기일 전까지 재판관이 이제
그 합의부는 3명 있거든요. 그렇죠. 재판부 3명이서 돌아가면서 보는 거야. 예. 첫 번째 판관 8명 있으면 8명이서 복사를 해가지고 보는 거야.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도 나가면 안 돼. 네. 이게 기록을 끈으로 묶는데 여기에 지금 변론 종결 했는데 지금 추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관님들의 자녀분들 중에 법 공부를 하고 있던가 네. 손자 손녀 중에 법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 그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재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제 그 보도가 나왔는데 헌법재판관들 세컨드폰 이거를 확인해 봐야 돼. 무슨 말이냐? 국회에서 사건 기록 달라고 했잖아요. 세컨드 네, 폰도 있다고 세컨드 보도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네. 아까 말한 상식적으로 변론 종결되면요 사건 기록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묶어버렸잖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데 달라고 하고 그걸 또 실제로 허가를 해줬다? 그거는 사전에 교감해 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왜 내란죄 넣어라 빼라 했던 거 탄핵 소추안 냈을 때 그때도 보면은 그 갑자기 그 국회에서 그걸 빼라고 국회에서 그걸 뺐는데 헌재에서 약간 그거를 신호를 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뺐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사전에 교감했을 거 아니야 얘기 나왔는데 헌재 재판관들의 세컨드폰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어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정치인과 통화하기 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인과 통화 용도로 가질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재 재판관들은 고도의 청렴성과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헌재 재판관은요 대관 업무를 안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컨드폰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무 시간 내에서만 그 공용 전화로만 이제 쓰는 상황인데 왜 세컨드폰이 필요했을까? 나는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세컨드폰을 빨리 공개해서 통신 기록을 오픈해라. 누구랑 통화했느냐? 민주당 의원이거나 아니면 공수처거나 아니면 서부지법이거나 아니면 우리법연구원이거나 등등이 나와버리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헌재가 짬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 재판관들의 세컨드폰을 반드시 통신 기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혹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세컨드폰. 네. 세컨드폰 얘기 저희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때맞춰 말씀을 잘 잘해주셨습니다. 이 세컨드폰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총리 저희가 다뤄봤는데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 사건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기각이 된다면 국민 여론이 크게 움직일 것을 우려를 해서 감안하지 않았나 그런 걸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걸 감안하고 재판을 한다면 그건 여론 재판이죠. 그렇죠. 예.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제 법과 증거와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국민들 눈치 보면서 또는 선전에 의해서 또는 내통 또는 짬짬해서 판단을 내린다. 그런 의혹을 스스로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헌재가 이렇게 계속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던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헌재가 기각을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데 최근 평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견도 오갔다고 해요. 보도까지 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나 압박을 토로하는 건데 사실 이건 나오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민사 소송에서 너는 너한테 피고는 원고한테 돈을 줘, 피고는 원고한테 1,000만 원 줘라고 땅땅땅 하면 판사님 역할은 거기서 끝입니다.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나중 문제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원고들이 물어봐요. 돈을 어떻게 받죠? 그럼 판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자 다음 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압류를 하던 뭐 집행을 하던 그러한 문제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판사님들은 선고만 하는 것이지 그 다음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뭐 피고인에게 벌금 얼마를 딱 처한다 땅땅땅 때리면 그 피고인들이 물어봐요. 벌금 어디다 내요? 그러면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벌금을 내는 거는 또 법무부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뭐 징역형도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권한 선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후술적인 조치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선고를 따르지 않다 그래서 자존심을 상해할 문제도 아닙니다.
전국에 얼마나 수많은 재판이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내렸는데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붕괴하고 막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너 벌금 내라고 땅땅땅 했는데 벌금 안 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붕괴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헌법재판소만 왜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왜 우리의 판결을 안 듣지? 라면서 이걸 평일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까지 들리는지 또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거를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솔찬히 들리는지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네, 변론이 이제 먼저 끝낸 걸 처리하는 게 상식이니까. 선출이죠. 네네. 네. 그 한 총리 선고도 먼저 하는 게 이치에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선고된다면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예상 시점이 늦춰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죠. 있죠. 네. 높죠. 예.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게 되면 일단 아까 말한 재판과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냥 비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고난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직접 뽑은 대통령이 제일 큰 거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하게 되면 한 50% 되는 거고 대대행이 하게 되면 한 15%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적어도 50%로 올려놓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고난 대행이 돌아와서 일단 국정 운영의 정상화 먼저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더군다나 현재 그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그 통화 녹취록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검찰이 빨리 판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구속 취소는요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검찰도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중요한 구속 사유가 되는 중요한 사유가 오염됐다 싶으면 법원에 신청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거를 방기할 것이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녹취 이거를 확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